자, 세계가 금리 내리니 어쩌니 하더니만 지금 호주하고 캐나다가 금리를 예상 기대를 깨고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곧 이제 6월달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데, 그래서 미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하지도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급부상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멈추고 한동안에 그냥 5.25를 유지하는가라고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된 데는 이 호주하고 캐나다, 미국하고 매우 관계 깊은 이 두 나라가요, 금리를 올렸는데 인플레가 안 잡히고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중의 예상을 깨고 이 나라도 금리를 저렇게 올려야 될 정도로 지금 물가 인상이 잡히지 않고 심한가?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요, 금리를 올려야 될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면서 긴축이 장기화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지배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에 머리가 아프게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요, 실업수당을 청구한 숫자가 21개월 만에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업수당은 누가 청구합니까? 실업자가 된 사람이, 타의에 의해 실업자가 된 사람이 미국 정부에 실업수당을 청구하잖아요. 그래서 노동이 과열이고 구인이 그 줄을 잇고, 그래서 노동시장이 뜨겁고 그렇다고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통계에 보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노동시장에 구인난이 벌어지는데 실업률이 올라간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 이 두 개가 맞는 이야기냐? 노동시장이 뜨겁고 구인난이면 실업률이 내려가야지. 결국은요, 실업수당 청구한 게 그걸 갖다가 입증했습니다. 미국에요,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5월 말부터 6월 달까지요, 26만 1000건이고, 그래서 전주 대비 2만 8천 건이 증가해서 26만 4천 건을 기록한 2021년 10월 이후에 최고로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요, 노동시장이 뜨거운 게 아니라 실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통계 오류와 그리고 착시 그리고 일방적 해석으로 미국의 노동시장이 뜨거운 것처럼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핑계에 대해서 금리를 안 올려도 된다. 그러니까 실업이 이렇게 수당이 청구가 많아졌으니까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고 실업자가 늘고 있으니까 금리를 안 올려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실업이 많아지면 그야말로 경기가 침체되니까 침체되면 안 올려도 된다. 그 자연스럽게 인플레가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죠. 자, 그런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IMF는 지금 오늘도 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긴축 정책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 미국의 지금 긴축 정책이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미국의 은행의 대출 기준을 미국 이 연준 등 중앙정부가 굉장히 연방정부가 쪼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 자본금을 20% 이상 더 확충하고 대출 기준을 높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대출을 안 해준다는 것은 돈이 시중에 나가지 않고 은행에 묶여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자본금으로 쌓이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또 한편으로는 이 미국의 지금 국채를 갖다가 이제 발행을 해서 부채 상한에 가득 찬 국가 부채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야 뭐 어디서 돈이 나와야 그 돈을 가지고 일단 쓸 때 쓸 거 아니에요? 부채를 더 높이는 걸 허락해 줬으니까. 그러면 부채를 더 높이는 걸 허락해 줬으면 돈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그냥 찍어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재무성이 국채 발행을 해서 국채를 시중에 팔아서 돈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연방정부로 보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의 국채 발행을 얼마나 하느냐? 1조 1000달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시중에 깔려 있는 돈이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20조 한 6천 정도 깔려 있는데 달러로. 근데 1조 1000달러나 더 빨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시중에서. 그러니까 긴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6월 달에 하든 안 하든 7월 달에는 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한 번 정도 올리거나 한 두 번 정도 더 올린 다음에 현재 기대로는 1년 정도 묶어 놓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5나 5.75에서 1년 정도 묶어둘라. 근데 이것도 인플레가 안 떨어지면 또 올려야 돼요. 그래서 거대한 무슨 원대한 장기 플랜이 아니라 그때 보고 점도표라고 하면서 인플레가 심하니 금리 수준이 어디가 적당한가를 정하지, 미국도 무슨 체계적으로 거시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지금 돈이 시중에서 줄어들고 긴축해 가는 것이 세 가지 용도로 나오고 있어요. 대출에 대한 제한과 자본금 합충, 그리고 미국의 국채를 1조 1천억 달러 정도 시중에 팔면 이 돈들이 미국의 연방은행으로 들어오면서 시중에서 줄어드는 거.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미국이 금리를 어쨌든 6월 달이 아니더라도 7월 달이든 올리고 한 번쯤 더 올리고 일단 묶어두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긴축이 강화될 거라는 거예요. 자, IMF가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호주나 캐나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6월에 동결해도 7월에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요, 은행 주식들이 이제 이 디폴트 협상 타결되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대요. 그런데 월가에서 골드만삭스 등은 뱅크런 우려가 해소됐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런 미국의 월가 이야기나 월가와 관련 있는 미국의 경제 전문지나 방송의 이야기는 믿을 게 아닌 게, 가들은 계속 돈을 돌리고 주식을 올리고 금융상품이 유망하다고 해야 돈을 벌기 때문에 회전을 해야 떨어지는 떡고물을 먹을 거 아닙니까? 걔들이 뭔가 터지기 전까지 위험하다는 말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중소형 은행들의 뱅크런 우려가 해소되었다라고 하지만은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이요, 대형은행은 문제 없겠지만 일부 지역은행, 소형은행들이 3월 은행위기 사태 이후에 수익성이 악화돼서 이런 은행들이 인수 합병되어져야 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상업용 부동산이 금리 상승과 재택근무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미국의 지역은행의 존폐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망하느냐 흥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이 망해서 지역은행이 망할 수도 있어서 이런 망한 은행들을 계속 인수합병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의 60%가 세입자를 확대 못해 가격 급락이 예측되고, 또 더 많은 은행들이 무너질 것이고 소형은행들이 특히 취약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공화당과의 합의에 의해서 미국의 유동성이 굉장히 줄어들. 공화당은 계속 정부가 긴축하고 예산을 줄여라고 요구하는 조건으로 2025년까지 합의해 준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매달 1천억 달러 가량을 계속 그냥 줄이는 거예요. 예산을 줄여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가 돈을 작게 푼다 하면 시중에 깔리는 돈도 작아지고, 또 국채 발행으로 그것이 또요, 이 시중에 있는 헌금이 계속 회수되면서 시중 유동성, 시중에 있는 M2라고 부르는 이런 통화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요. 이 와중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인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요, 사상 최악의 부동산 폭락이 올 거라고 SNS에 어제 글을 올렸어요. 역사상 최악의 부동산 폭락을 오게 될 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될 거다. 2019년 샌프란시스코 오피스타워의 가치가 높았지만은 올해는 동일한 건물 가치가 70%나 줄었다. 상업용 부동산이 폭락할 거고 오피스타워가 가치를 잃으면 노숙자를 위한 쉼터가 될 것이다. 요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드러켄 밀러의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 창업자도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파산이 시작될 거고, 그것이
은행 위기가 이제 부동산에서 시작해서 먼저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지금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어제 내놨는데 여기에 금리 인상 과정에서 여러 리스크가 생겼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잠재 리스크로 남아 있는데 주택 가격이 여전히 소득 수준과 비교해서 고평가돼 있고 가계부채도 여전히 높고 그리고 주택 가격 하락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지만 은행 가계대출이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라서 거꾸로 그래서 가계부채를 축소시키는 것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에 유의해야 되고 부동산 PF 리스크도 매우 커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한국의 인플레이션도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미국처럼 끈적한 인플레가 될 거라고 말을 했어요. 이 경제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긴축, 그래서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고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은 곧바로 부동산이 터질 수 있다는 것과 기업들이 투자를 못해서 경기 침체에 빠질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세 가지를 의미했습니까? 미국의 은행들이 지금 대출 기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은행의 자본금을 20% 이상 더 확충해야 되고 두 번째로 미국의 채권이 이제 국채가 시중에 부채 상환 협상 완료로 풀리면서 그것이 시중에 이 현금들을 들어오게 만들고 은행으로 그래서 유동성이 줄어들고 세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오르고 오랫동안 유지될 거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미국에요 신용 경색이 심해질 거고 이것이 이제 미국의 이 실물 경제 즉 기업들의 침체를 급격히 유발하게 될 건데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부동산발 폭탄이 터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생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미국에 얼마나 거품이 잔뜩 끼어 있는가 하면 부동산이나 미국 주식이나 코인은요 거품 여부에 딸려 있어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이후 15년 동안에 미국의 통화량이요 7조 달러에서 21조 달러대로 3배가 늘었고 미국의 부채가요 금융위기 이후에 2007년부터 2021년까지의 10조 달러대에서 31조 4천억 달러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 말부터요 지금 2년이 지나도록 미국이요 부채 상한에 물려가지고 부채를 늘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부채 수준이요 지금 부채 수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채가 3배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2007년과 대비해서 부채가 3배보다도 좀 더 늘어났고 통화량이 3배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부동산 주식 등이 한 3배쯤 부풀려지고 물가도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미국의 국가 재정은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어서 부채가 단기간에 급증했으니까 미국이 은행 위기 등에 대응할 국가적 역량이 안 되고 이번에 부채 상환 협상에서도 야당과 오히려 연준이 매달 1,000억 달러 이상의 지출을 줄이겠다고 약속인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이 끝난 거 아닙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 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을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